오늘 밤 선우 스님이 날 만지지 않는다면 선우 스님 손길만이 날 떨리게 했던 그곳에 나 혼자 닿아버릴지도 몰라요. 평생 참았던 사람을 자극하면 어떤 짐승이 깨어나는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수진 씨는 방금 그 자물쇠를 풀었어요. 그럼 오늘 밤 선우 스님은 스님입니까? 아니면 남자입니까? 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던 그날 이후 난 이미 게을 따윈 벗어버렸어요. 그날부터 모든 경전은 욕망 앞에 무력했죠. 이제 그 계율을 찍겠다는 건가요? 입술로요? 아니면 손끝으로요? 평생 묶여있던 이 몸, 이 살, 이 숨결 전부 다 써서 수진 씨를 갈망할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백피할배를 하던 수지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운을 느꼈다. 그때 선우 스님의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우 스님이 수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괴로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수진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수진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30을 넘긴 나이, 30년 가까이 미술 강사로 살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얼굴에 담겨 있었다. 남편의 오랜 외도와 무책임한 행동 끝에 이혼한 지도 반년이 지났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수진아,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이러다가 병날 것 같아. 오랜 친구 다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고 다영은 수진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원도에 백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더라.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수진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절이라니 자신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영의 계속된 권유와 무엇보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마음을 움직였다. 이혼도 끝났고 아이도 멀리 떠났고 이제 혼자 남았구나 싶었다. 죽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 한번 가보자. 백운사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쯤 달려 도착한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 산자락에 고요하게 자리한 절의 모습이 수진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안녕하세요.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신 분이시죠? 입구에서 수진을 맞이한 건 중년의 여성 스님이었다. 자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안내하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휴대폰은 여기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수진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건넸다. 어차피 연락할 사람도 받을 연락도 없었기 때문이다. 숙소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방 하나에 이불 한 채,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창밖으로는 산자락이 보였고 저녁 노을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저녁 공양 시간, 수지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다. 말없이 밥을 먹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씹는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식당 안에서 수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예불이 있고 그 후에 108배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던 스님의 말에 수지는 긴장했다. 와너레잇 베라님, 몸이 버틸 수 있을까? 담당 지도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 스님입니다. 그때 수진 앞에 한 스님이 나타났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차분하면서도 깊은 눈빛을 지닌 분이었다. 선우 스님은 수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보살님?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단정한 인상과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수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108배는 몸보다 마음을 숙이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점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선우 스님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첫날 밤, 수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선우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내일부터 시작될 수행이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었다. 산속 절의 밤은 고요했다.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수진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 5시 깊은 종소리에 수진은 잠에서 깼다. 도시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울림이 있는 소리였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법당으로 향하는 수진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예불이 끝난 뒤 드디어 108배 수행 시간이 시작되었다. 선우 스님이 앞에 나서 시범을 보였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바닥에 대며 말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춘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지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첫 절을 올렸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10번, 20번 반복하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50번째 절쯤 되자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수지는 참고 계속하려 했다. 그러나 60번째 절에서 몸이 휘청거리며 옆으로 기울었다. 수진이 작은 소리를 내며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선우 스님이었다. 괜찮으십니까, 보살님?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고도 다정했다. 수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이 자신의 등을 받치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 죄송해요. 다리에 쥐가 나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잠시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선우 스님은 수진을 법당 한쪽으로 데려가 앉혔다. 자연스럽게 그녀를 부축해주며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온기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조금 나아지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은 선우 스님에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에게서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다정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수행은 경쟁이 아니니까요. 선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지만 수진의 팔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점심 공양을 마친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수진은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꾸만 오전의 일이 떠올랐다. 단지 스님의 손길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다정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을까? 내가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서일까? 수진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저녁 예불 시간, 수지는 힐끗힐끗 선우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가 연부를 외우는 모습은 경건했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다르게 보였다. 예불이 끝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걸 느꼈다. 돌아보니 선우 스님이었다. 보살님, 오늘 다리는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내일부터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수진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이런 따뜻함,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던가?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선우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숙소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자꾸만 선우 스님의 손길이 떠올랐다. 이상해, 나 왜 이러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스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매일 남편에게 무시만 당했던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마음은 너무 낯설고 새로운 감정이었다. 다음날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수지는 숙소 앞에 놓여있는 작은 찻잔을 발견했다. 따뜻한 약차가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어제 무리하셨으니 몸을 따뜻하게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선우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약차 한 모금을 마시자 몸이 따뜻해졌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절에서는 매일 새벽 수행 후 간단한 산책 명상이 있었다. 그날은 전날 밤 내린 비로 산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수지는 다소 얇은 운동화를 신은 차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오늘은 산길이 미끄러우니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스님이 참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수지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천천히 산길을 걸으며 선우 스님의 뒤를 따랐다. 빗방울이 나무잎에 맺혀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수묵화 속 한 장면 같았고 숲에서 올라오는 흙내음과 물기 어린 바람은 마음을 맑게 해주었다. 산책로는 절에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는 완만한 언덕이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백운사의 풍경은 정말 멋있다고 선우 스님은 설명해 주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밑을 조심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작은 바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젖어있던 돌멩이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수진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넘어지려는 그 순간 뒤에 있던 선우 스님이 재빠르게 그녀의 몸을 붙잡았다. 수진은 완전히 그의 품에 안긴 상태가 되었고 선우 스님의 손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가슴 가까이를 움켜쥔 채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둘 다 숨이 멎은 듯 멈춰섰다. 스님의 손이 닿은 감촉, 그의 천,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죄송합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선우 스님은 손을 재빨리 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 시선을 피했다. 아직도 선우 스님의 손길이 남긴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실까봐 급하게... 아니에요. 스님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시선을 피했고 다른 참가자들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둘만 있는 것 같았다. 산책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선우 스님보다 몇 걸음 뒤에서 걸었다. 자꾸만 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넓은 어깨, 차분한 걸음걸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점심 공양 시간에도 수지는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 건너편에 앉은 선우 스님이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고 그가 가끔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마주치면 수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오후 자유시간, 수지는 혼자 절 마당을 거닐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오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수지는 자신을 자책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따뜻함이 그리웠다. 가슴이 설레는 느낌까지 들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 수지는 복도에서 선우 스님과 마주쳤다. 좁은 복도에서 서로 지나가려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먼저 지나가세요. 선우 스님이 벽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수진이 그 앞을 지나가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이 살짝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수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서둘러 방으로 향했고 뒤에서 선우 스님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못했다.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그의 품에 안겼던 순간 따뜻한 천, 복도에서의 짧은 접촉,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지는 베개를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수지는 방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틈으로 내다보니 선우 스님이 자신의 방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몇 분간 그 자리에 머물다 조용히 돌아섰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스님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다. 수행자인 스님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내 착각일 거라고.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마친 뒤에도 빗소리는 법당 지붕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일정으로 흩어졌고 법당에는 수진과 선우 스님만 남아 있었다. 오늘은 조용히 백찰배를 해보시겠어요? 혼자 하는 수행도 의미가 있습니다. 선우 스님의 제안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수행하는 것이 더 편했다. 무엇보다 스님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도 나쁘지 않았다. 수지는 법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절을 올렸다. 선우 스님은 불단 앞을 정리하며 조용히 연불을 외우고 있었다. 빗소리와 연불 소리가 어우러져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100번째 절을 마칠 무렵 수진의 다리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무릎을 꿇은 채로 일어날 수가 없었고 며칠 전 108배 수행에서처럼 다리가 덜덜 떨리는 상태가 되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힘이 빠진 채 비틀거렸다. 그 순간 선우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방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팔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스님.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잠깐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선우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조용했고 수지는 작은 탁자 위에 조용히 차를 준비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지만 말보다는 침묵이 훨씬 길었다.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수진과 선우의 손이 살짝 닿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움찔했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그 작은 접촉에서 시작된 떨림이 두 사람 사이를 타고 번졌다. 스님. 수진이 작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선우 스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선우 스님이 먼저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선우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수진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품에 안겼다. 오랫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금기를 넘어선 순간이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있었다. 말 한마디 없는 고요한 시간, 수지는 선우 스님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이 온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선우 스님 역시 오랜 수행 생활 속에서 억눌러왔던 인간적인 감정이 그날 밤 모두 쏟아져 나왔다.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다. 수행자와 템플스테이 참가자라는 관계를 넘어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만난 순간이었다. 새벽까지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고 느껴졌다. 그 첫 번째 밤 이후 수진과 선우 스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낮에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평범하게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예불 시간, 수지는 선우 스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젯밤 일이 마치 꿈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이 가끔 건네는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점심 공양을 마친 후 선우 스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몸은 괜찮으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다리 통증을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이상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눈빛 속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또 다른 무엇? 저녁 예불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수진은 복도에서 혼자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선우 스님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걸음을 따라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수진의 방 앞까지 걸었고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망설였다. 어젯밤의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성과 다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는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들어오실래요? 결국 수진이 먼저 말했다. 선우 스님은 잠시 고개를 숙인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차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조용히 다시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어젯밤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서로를 안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선우 스님이 수진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괴로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수진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천을 나누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 귀에 맴도는 숨소리,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사흘째 밤도 나흘째 밤도 마찬가지였다. 선우 스님은 밤이면 조용히 수진의 방을 찾아왔다. 두 사람만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다.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하죠? 어느 날 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날이 갈수록 이 관계를 숨기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겠죠. 선우 스님의 대답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이미 그는 스님으로서의 자신과 한 남자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선택을 한 상태였다. 스님, 죄송해요. 제가 스님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보살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했던 일입니다. 선우 스님은 수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손길에는 애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낮 시간에는 두 사람 모두 평범하게 지냈다.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는 스님과 신도의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만이 아는 비밀이 눈빛으로 오갔다. 보살님, 템플스테이는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다른 스님이 수진에게 물었을 때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분명히 마음은 편해졌지만 그 이유가 수행 때문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네,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선우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수진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선우 스님이 평소보다 늦게 수진의 방을 찾았다. 그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수진은 곧바로 알아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내일? 다른 스님이 밤에 순찰을 도실 것 같습니다. 선우 스님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킬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었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은 그날 밤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이 더해져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금단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백운사의 공기는 여전히 맑고 고요했지만 그날은 숨이 막힐 듯 차가웠다. 그날 새벽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옆에서 고요히 숨쉬고 있는 선우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스님, 일어나세요. 곧 새벽 예불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그를 깨웠다. 선우 스님은 눈을 떴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안 돼요? 들키면 큰일 나요.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우 스님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정리하고 스님은 마지막 인사처럼 수진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조심하세요. 네? 스님도요. 선우 스님이 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자신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온 낮고 단호한 목소리. 선우 스님. 뒤를 돌아보니 혜진 스님이 서 있었다. 밤 순찰을 돌던 혜진 스님이 선우가 수진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선우 스님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혜진 스님의 표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굳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우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보살님 방에서 나오신 것 맞습니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께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혜진 스님은 실망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사라졌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들은 수지는 온몸이 떨렸다. 결국 들키고 만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다. 1시간 후 주지 스님이 직접 수진의 방을 찾아왔다. 엄숙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살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주지스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지스님은 수진을 법당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선우 스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보살님도 앉으세요. 수지는 선우 스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선우 스님, 이게 정말입니까? 주지 스님의 질문에 선우 스님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짧지만 분명한 사과였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출가 수행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주지 스님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짙게 배어 있었다. 6년간 성실하게 수행해온 선우 스님의 파괴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보살님, 주지 스님이 수진을 향해 물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주지 스님. 오늘 즉시 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선우 스님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선우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지 스님,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선우 스님, 수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지 스님이 말을 가로막았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짐을 싸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법당을 나섰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선우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담고 숙소로 향했다. 짐을 싸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불안함이 교차했다. 1시간 후 수지는 백운사를 떠났다. 절 입구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선우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일주일간의 템플스테이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선우 스님과의 인연이 정말 끝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산속절은 점점 멀어져 갔고 수진의 마음속에는 선우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었다. 내가 책임질 일입니다.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선우 스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온 수지는 백운사에서 보낸 일주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템플스테이 수료증과 선우 스님이 써준 작은 쪽지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방 안은 떠나기 전과 하나도 변한 게 없었지만 수진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선우 스님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선우 스님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수진은 매일 밤 그 생각을 했다. 주지 스님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아직 절에 있을까? 걱정은 점점 커졌지만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미경은 수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수진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수진은 애매하게 웃었다. 템플스테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는 없었다. 절에서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혹시 스님이라도 만났어? 미경의 농담 같은 말에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로 스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며칠이 지나도 선우 스님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수지는 인터넷으로 백운사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정보는 없었다. 스님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리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2주일이 흘렀다. 수지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미술학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다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수업을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선우 스님 생각이 났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다정한 손길, 함께 나눈 조용한 시간들, 모든 것이 그리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지는 매번 자신을 다잡았다. 그와의 만남은 잠깐의 일탈이었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한 달 후 수진이 강남의 작은 미술관에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실례합니다. 이곳이 갤러리 인사동 맞나요?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 선우 스님이 서 있었다. 아니, 이제는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삭발한 머리 그대로였지만 평복을 입고 있었다. 검은 셔츠에 어두운 바지, 평범한 시민의 모습이었다. 선우 스님?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꿈이 아닌가 싶어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선우 역시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는 그냥 정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제 본명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여기 일을 찾고 있어요? 이 근처에서 상담 관련 일을 한다고 해서 그의 말에 수지는 그가 이제 스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후회보다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수진의 제안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미술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절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 어색함이 맴돌았다. 미안해요. 제 탓인 것 같아서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정우는 수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앞으로는 뭘 하실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은 상담소를 열려고 해요. 출가 전 상담 심리사로 일했던 경험도 있고 절에서의 수행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안도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수지는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다. 정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처음으로 그가 수진의 이름을 불렀다. 머사님의 아니나 수진씨. 그 호칭은 마치 새로운 관계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카페를 나서는 길,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니까요. 그 말에 수진은 가슴 깊숙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절에서의 금기는 사라졌고 이제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수진은 그동안 정훈이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을 도왔다. 작은 상담소를 여는 일부터 생활에 필요한 자잘한 것들까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게 되었다. 정훈은 마음 쉼터라는 이름의 상담소를 열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그는 출가 전 심리 상담사로 일했던 경험에 절에서의 수행을 더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오늘 첫 상담 어땠어요? 수진이 저녁 도시락을 들고 상담소에 들렀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다들 마음에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정훈의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보람이 담겨 있었다. 정훈 씨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는 게 제 천직 같아요. 무엇보다 수진 씨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 말에 수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절에서의 무거운 공양과는 전혀 다른 말이 오가는 식사의 따뜻함을 음미했다. 식사 후 정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수진 씨,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뭔데요? 혹시 저랑 함께 살 생각 있으세요? 뜻밖의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대해온 말이었다. 진심이세요? 네. 사실 처음부터 함께하고 싶었어요. 수진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말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심스럽기도 해서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결정해 주세요. 일주일 후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수진이 살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아침 드세요? 수진이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면 정우는 늘 감사합니다 하고 따뜻하게 받아 먹었다. 말이 오가는 식탁, 따뜻한 차, 바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정훈의 상담소는 입소문을 타며 예약이 밀렸고 수진 역시 미술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하며 활기를 되찾았다. 어느 날 저녁 정훈이 말했다. 수진 씨가 있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를 떠날 용기도 상담소를 열 용기도 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어쩌면 이게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젖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훈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종종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했다. 백운사에서의 날들은 꿈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현실적이고 소중했다. 누군가는 죄라 했고 누군가는 파괴라 했지만 수진에게 있어 정우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었다. 겨울 해가 천천히 저물고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정우는 조용히 수진을 안아주었고 그 품 속에서 수진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금기를 넘었지만 그 끝에서 자유를 선택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행자의 길을 내려놓고 사랑을 택한 정훈. 그 선택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욕심이었을까요? 한 여자의 공허함을 채운 이 사랑은 구원일까요? 또 다른 집착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